카자흐스탄을 연구하던 유럽 외교관은 처음엔 단순한 통계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0.4%의 소수민족이 고위직의 20%를 차지한다니 도저히 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이름 위에 반복된 성씨 김, 박, 이. 전혀 예상치 못한 국적, 예상 밖의 역사. 그 출발은 1937년 한 장의 강제 이주 명령서였습니다. 화물열차에 실려 황무지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곧 이 땅에서 신뢰가 되고 성공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국가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들은 죽으러 간 줄 알았는데 나라를 만들고 돌아왔다고. 그리고 지금 한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의 손에 이 믿기 힘든 민족의 기록이 놓였습니다. 그녀는 묻습니다. 절망의 땅에 뿌리 내린 혼, 그것이 어떻게 한 국가의 심장이 되었을까? 그 답을 찾는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이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 피셔입니다. 독일에서 온 경제학자이자 유럽연합 중앙아시아 전략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인구의 0.4%에 불과한 소수민족이 한 국가의 엘리트층 20%를 차지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 이 수치를 봤을 때 저는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기적 같은 현실을 파헤치면서 저는 인간의 의지와 교육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되었죠. 2023년 가을, 저는 유럽연합 본부에서 중앙아시아 경제협력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엘리트 인구 통계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대기업 임원진, 명단에서 김, 이, 박 같은 한국식 성씨가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카자흐스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한 고려인들이 국가 엘리트층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는 통계적으로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낮은 현상이었습니다. 교육부 고위직 12명 중 3명이 고려계, 대법원 판사 15명 중 4명이 고려계, 주요 대학 교수진의 18%가 고려계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교육 성취도와 사회적 신뢰도였습니다. 고려계 공무원들의 부패 지수는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고려계가 운영하는 기업들의 투자 신뢰도는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죠. 저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현지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마중 나온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피셔 박사님, 우리나라에서 고려인을 빼고는 근대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카자흐스탄 교육부 차관을 지낸 김 알렉산드르 씨였습니다. 78세의 그는 깊은 주름 속에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집 거실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우리의 시작점입니다. 김 씨가 말했어요. 1937년 10월 스탈린의 명령으로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당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습이에요. 그 사진 속에는 화물 기차에 짐처럼 실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 칸에 빽빽하게 들어찬 채로 말이죠. 김 씨는 계속 설명했어요. 당시 17만 명이 넘는 고려인들이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이들이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엘리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차 여행은 2주간 계속되었어요. 물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기차 안에서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연필도 종이도 없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자를 쓰면서 말이죠. 카라간다와 쿠스타나이 지역에 도착한 고려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끝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집도 없고 농기구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맨손으로 땅을 일궈야 했어요. 겨울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말이죠. 첫 해 겨울, 우리 마을에서만 200명이 넘게 돌아가셨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욱 단단해졌죠. 낮에는 탄광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교육에 매달렸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기적인 상황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소비에트 정부는 우리가 밤에 모이는 것을 금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때로는 눈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한글과 우리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김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모들은 자신들이 굶어가면서도 아이들 교육비는 절대 아끼지 않았어요. 1940년대 초 고려인 작업반들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에서는 평균 생산량의 150%를 달성했고 농업 분야에서는 황무지를 옥토로 바꿔놓았어요. 소비에트 당국도 이들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만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김 씨가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들의 정신력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두 번째 만남은 카자흐스탄 최초의 고려인 자치학교 설립자인 박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85세의 그녀는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는 본격적인 교육 사업을 시작했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어도 배워야 하고 한국어도 가르쳐야 했거든요. 그래서 고려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러시아어와 소비에트 정규 교육과정을, 오후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이중 교육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처음엔 소비에트 당국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다른 학교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격려하기 시작했죠. 박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그 당시 교육 자료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수학 교재, 러시아어로 번역된 한국 전래동화, 두 언어로 된 과학 실험 노트까지. 그들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2배로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 되었죠. 박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로 사고하고 러시아어로 표현하는 능력, 동양의 예의와 서양의 논리를 동시에 가진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1950년대부터 고려인 공동체는 놀라운 결속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왔고 우수한 학생이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뒷받침해 주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아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아이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였거든요. 1960년대부터 고려인들은 카자흐스탄 전역에 장학제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 명문 대학에 보내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고려인 공동체는 자신들의 수입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오늘 굶어도 내일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소비에트 당국조차 고려인 공동체의 질서와 효율성에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교육열은 다른 민족들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어떤 소비에트 관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려인들을 보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지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만큼은 누구보다 강했죠. 1970년대 후반 박 할머니의 제자 중 한 명인 이빅토르가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고려인 공동체는 환호했어요. 그때 우리는 확신했어요. 우리의 교육 방식이 옳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현재 카자흐스탄 대법원 판사인 김세르게이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1980년대에 태어나 고려인 2세대의 성공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저희 세대는 정말 특별한 시기를 살았어요.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1980년대 소비에트 후기, 우리 부모 세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사회 진출이 시작되었거든요. 1980년대 카자흐스탄 주요 대학의 의과대학, 공과대학, 법학대학에서 고려계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했지만 우수 인재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일종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요. 김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된 고려인, 교수가 된 고려인, 엔지니어가 된 고려인들이 서로를 도우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고려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어, 카자흐어, 그리고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국제적인 감각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독립 직후 카자흐스탄이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유능한 관료와 전문가들이었어요. 김 판사가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었던 거죠. 199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려인들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에서 고려계 공무원들이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특히 우리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높이 평가받았어요.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고려인 공무원들의 부패 사건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실제로 1990년대 후반 투명성 국제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고려계 공무원들의 부패 지수는 전체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고려인 공동체의 강한 도덕적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김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만든 핵심 요소였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고려계 출신들이 카자흐스탄의 주요 대학에서 교육 정책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들은 카자흐스탄 전체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른 민족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김 판사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수민족으로서 어려움을 겪었던 고려인들이 오히려 카자흐스탄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네 번째 만남은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려계 기업인 중 한 명인 박미하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카자흐스탄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인물이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카자흐스탄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 같은 기업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죠. 하지만 박 회장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인 공동체에서 배운 신뢰성과 성실성이 그의 최대 무기였어요. 유럽이나 미국 투자자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박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기업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카자흐스탄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70% 이상이 고려계 기업을 현지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고려인들이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게 사업을 한다는 평판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로부터 신용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기반이 되었죠. 2010년대 들어서면서 고려계 기업들은 카자흐스탄 GDP의 7%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의료, IT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어요. 우리는 돈만 벌려고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박 회장이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발전에 기여하고 고려인 공동체의 명예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실제로 고려계 기업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교육 사업에 재투자했습니다. 장학금 지급, 학교 건설,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매년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우리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2015년 박 회장이 설립한 교육재단은 카자흐스탄 전체에서 연간 5,0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려계 학생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진정한 성공은 나눌 때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박 회장의 말에서 고려인 정신의 진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은 젊은 세대 고려인을 대표하는 이안나 씨였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카자흐스탄 최고의 IT 기업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세대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이안나 씨가 말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 때문이었죠. BTS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K-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고려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문화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안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주신 한국어가 이렇게 유용할 줄 몰랐어요. 2018년 이안나 씨는 한국어 교육 앱을 개발했습니다. 카자흐어, 러시아어, 영어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시 한 달 만에 10만 명이 다운로드했어요. 저는 할머니 세대가 지켜온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안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려인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고려인이라는 것을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뿌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너 한국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저는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 안나 씨가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한국 정부가 카자흐스탄에 의료 지원을 제공했을 때 고려인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통역과 연결 업무를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어요. 그때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고려인들 덕분에 우리가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어요. 이 안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주요 대기업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에서 고려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도가 뛰어나기 때문이죠. 저희는 카자흐스탄과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안나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6번째 만남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교육정책 담당자인 누르술탄 씨였습니다. 그는 카자흐 민족 출신이지만 고려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인물이었어요. 고려인들의 기여를 빼고는 카자흐스탄의 현대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르술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2019년에 고려인 이주 기념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어요. 이는 카자흐스탄 역사상 소수민족을 위한 최초의 법정 기념일이었습니다. 매년 10월 21일을 고려인의 날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일부에서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누르술탄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모든 사람이 동의했죠.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들이 설립한 자선재단과 장학재단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고려계 의사와 교사들이 카자흐스탄 의료와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헌도를 수치로 제시했어요. 특히 농촌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에 고려계 의사들의 역할이 컸어요. 누르술탄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지역에도 기꺼이 가서 봉사했거든요. 2020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고려인 박물관을 건립했습니다. 알마티에 위치한 이 박물관에는 1937년 강제 이주부터 현재까지의 고려인 역사가 전시되어 있어요. 박물관을 관람한 카자흐스탄 국민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어요. 누르술탄 씨가 말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성공한 고려인들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거든요. 누르술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영 방송은 매년 고려인의 날에 맞춰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이 항상 20%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작년 다큐멘터리 제목이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반자였어요. 누르술탄 씨가 말했습니다. 고려인들이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일부라는 의미였죠.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은 독립 3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근대화 동력 중 하나는 바로 고려계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이었다고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고려인들의 기여를 언급한 것은 정말 의미가 큰 일이었어요. 누르술탄 씨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0.4%를 위해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인정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80여 년 전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고려인들의 여정이 이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분은 차세대 고려인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김다니엘 씨였습니다. 35세의 그는 최근 카자흐스탄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화제가 되었어요. 저는 고려인 4세대입니다. 김다니엘 씨가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1937년 강제 이주를 당하셨고 할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셨으며 아버지는 의사가 되셨죠. 그리고 저는 정치인이 되었어요. 김다니엘 씨는 카자흐스탄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저는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부담스러워한 적이 없어요. 김다니엘 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정치적 성공 비결은 고려인 공동체에서 배운 소통 능력과 신뢰성이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고 모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유권자들이 저를 신뢰하는 이유는 제가 고려인이기 때문입니다. 김다니엘 씨가 설명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현재 김다니엘 씨는 카자흐스탄 한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기술 교류 증진이 주요 내용이에요.
고려인들이야말로 양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김다니엘 씨가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2022년 한국-카자흐스탄 FTA 예비 협상에서 고려인 네트워크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양국 정부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세부 조건들을 조율하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저희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었어요. 김다니엘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수민족이 아니라 카자흐스탄의 핵심 동력이 된 거죠. 유럽연합과 유엔은 2023년 공동으로 고려계 전략 네트워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성공 모델을 다른 국가의 소수민족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한 보고서였어요. 이 보고서에서 카자흐스탄 모델을 한국과 카자흐스탄 모델이라고 명명했어요. 김다니엘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수민족이 주류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은 거죠. 저는 이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알마티 호텔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통계 이상 현상으로 시작된 조사였는데 그 뒤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1937년 화물열차에 짐처럼 실려갔던 고려인들이 2025년 현재 카자흐스탄의 엘리트층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교육에 대한 열정,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 정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었던 것이죠. 제가 수집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고려계 기업들의 평균 임금은 카자흐스탄 전체 평균보다 40% 높았고 이들 기업의 직원 만족도는 85%에 달했어요. 또한 고려계가 운영하는 교육기관들의 졸업생 취업률은 95%를 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려인들이 자신들만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카자흐스탄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카라간다 공항에서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이번 조사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민족의 성공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인한 존재인지,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거였던 것이죠. 베를린에 도착해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황무지에서 피어난 혼, 카자흐스탄 고려인의 조용한 기적. 이 제목에는 절망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꽃을 피워낸 고려인들에 대한 저의 존경과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유럽연합 본부에서 제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특히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현재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어린이들이 한글을 배우며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승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제 이주라는 절망에서 시작해서 국가의 동력이 된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기적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피셔 박사님, 이 보고서를 읽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육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이 카자흐스탄 모델을 유럽 내 이민자 통합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소수 집단이 주류 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현재의 어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교육에 대한 열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 정신이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구의 0.4%에서 엘리트층의 20%로.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 그들은 정말로 황무지에서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